안녕하세요. 오늘 중강이죠? 4월달 중강. 자, 569쪽입니다. 자, 오늘은 개별 법들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이제 겹치고 있는데 569쪽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신체 의무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은 요즘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걸 쭉 몰자라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그냥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574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라는 법률이 나와요. 이건 민법과 완전히 겹치고요. 이거 올해 저는 쉴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쉴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통과. 실명법 통과하지 않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이 등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584조. 이 부분을 나가죠. 주임법. 우리 민법 시간에 했나요? 언제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까? 예? 언제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해? 그 민법하고 우리하고는 일단 출제 각도가 틀립니다. 민법은 이론 수양 과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우리 쪽은 실무 쪽이니까 저는 조문을 위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철저히 민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거의 언급 안 해요, 제가. 자, 그러면 584쪽 주임법 나갑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1981년도에 이 법이 지정됐는데 적용 범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일부를 주거 외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대장상 용도나 전혀 관련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이 법의 모두 보호를 받아요.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입니다. 무허 건물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적 전세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없는 미등기 전세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민박이나 콘도가 있다고 그랬고, 다음에 법인이 임차인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한국토지특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어봤을 것 같고, 외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실무니까 적용 범위 꼭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존속기간의 보장에 586쪽입니다. 존속기간 보장도 잘 아시는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죠. 그러니까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대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관계는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건 월세가 발생되고 있으면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단 기간 2년을 보호하고 있다.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란 말이 뜬금없이 등장했는데, 만약에 요 임차권이 말이에요, 임차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의 법정갱신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묵시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 묵시갱신이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이 묵시로 갱신돼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이에요.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이렇게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 만료 2달 전입니다. 이때까지 거절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은 묵시효력갱신이 되고, 그럼 계약이 이렇게 묵시효력갱신 되면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분달했어요. 그럼 묵시효력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이요.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증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분달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요.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이사 갈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만 할 수 있죠. 임대인은 불가합니다. 2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묵시갱신은 임차인에게 무지하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묵시갱신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계약갱신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 장 넘어가면 588쪽이죠. 계약갱신 요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 부분이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계약갱신 요건인데 이거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인데 임차인께서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이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는 주임법은 9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어요. 다음에 쌍방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의전대를 했다든가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러면 기억할 점은 이기의 차임에 연체했거나 또는 그 중과실 파손했다. 그럼 이때는 묵시갱신 규정을 갱신 요건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일부나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고지를 했죠.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다음에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이런 계획을 고지했어요. 또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축한다, 대부분 철거한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 멸실 갖고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일부 철거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부분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철거 가지고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대요. 그러한 사유로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살 거거든. 그러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임대인뿐만 아니고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럼 직계라는 말은 일직선사로 움직이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럼 형제자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해도 이때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겠다 해갖고 쫓아냈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는데 3개월분 임차인이 냈던 환산차임 있죠. 환산차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임차료하고 임차인이 냈던 임차료 있죠. 요거 차액분의 2년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손해입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중 큰 금액 기준이에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럼 그 합의가 일단 우선인데 합의가 없다면 요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만 허용하는 거죠. 1회. 이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1회를 딱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1회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 아니에요? 최초에 2년 계약을 했고요. 묵시갱신이 됐어요. 그 다음 또 묵시갱신이 됐다.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요. 그러면 이제 갱신 요건 행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회만 허용이 된다. 1회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이 되니까 보증금과 월차임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묵시갱신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묵시갱신은 이거 월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갱신용으로 갱신한 경우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동의 안 해버리면 이거 증액이 안 돼요. 그럼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갱신용으로 갱신했는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이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묵시갱신이든 갱신용으로 갱신을 하든 계약을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은 그럼 3개월 지나면 이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묵시갱신 규정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는데, 그러면 임대인은요,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임대인은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개정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개정돼야 됩니까? 임차인이 좋아가지고 살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지한다. 법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거? 이게 뭔가 무리가 좀 있는 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임대차법을 새 정부가 손을 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법 개정사항이죠, 지금. 법 개정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들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손 못 대게 해놓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합격부터 해야 되죠. 일단 합격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갱신 요건 철저히 숙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대항력이 나와요. 그럼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항력이다. 그래서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 주택을 산 자가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그냥 임차인은 아무 말 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룰을 깬 거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요.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주택의 인도를 했다는 얘기는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언제서부터 취득하느냐 하면 다음 날서부터 취득해요. 그럼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이걸 영시로 해석했죠. 그래서 다음 날 영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27일 날, 4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4월 26일 영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의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주민등록이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에 대한 사례를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 우리 쪽에서 아주 잘 내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거 이제 알죠? 처음에는 막 공부 시작했을 때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 이것도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제 감 잡았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되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거든요. 다가구주택은 이거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전입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해 두시고, 임차인이 전입을 하지 않고요. 그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을 했거든요. 이거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어, 안 했어? 인정했죠. 그 다음에 이거 주민등록이라는 요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은 행정청이 그걸 수리한 때 발생한다, 접수를 한 때 발생한다? 예? 수리한 때 발생한다. 들어보셨네? 위법 시간에? 그럼 통과합니다. 그냥 이거 제가 체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주민등록 관련 사례는 이제 철저히 민법에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보증금 회수로 가요. 592쪽에 보증금의 회수. 우선 변제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 우선 변제권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유력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넘어갔거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예요. 이게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다.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령인데 이걸 요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제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게 된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는 뭔지 알아요? 날짜가 찍힌 도장을 하는 거죠. 그럼 확정일자의 의미는 그 얘기예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일단은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확정일자 찍는 것도 잘 아십니다. 일단 동주민센터 여기서 받을 수 있죠. 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받아도 돼요. 다음에 법원 앞에 가면 이제 공증하고 써 있는데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공증인 사무소나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요. 확정일자 찍을 때 무료로 찍어주는데 동사무소 무료로 찍어주는 데도 많죠. 근데 원칙 얼마다? 600원. 6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럼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져볼까요? 만약에 4월 25일 날 임차인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그 다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이날에 다 받은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다 갖출 수 있죠.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을 취득 못했죠. 대항력을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4월 26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 보여요. 맞죠? 그럼 이때 우선변제권도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4월 26일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걸로 보여요. 이거로. 그럼 만약에 4월 25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왔어요. 4월 25일에. 그러면 이 주택 경매로 나오면 우선변제권 누가 문제예요? 당연히 저당권이 문제고. 4월 26일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주택에. 그럼 경매 넘어갔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선변제권 누가 먼저다? 임차인이 먼저죠. 여기 임차인은 0서부터 취득했고 여기 저당권자는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변제권 취득했죠. 4월 26일 9시 넘어야 되죠? 9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다. 그런데 이제 4월 25일에 임차인이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8일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었던 겁니다. 이날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날에. 그럼 이때는 우선변제권 누가 먼저예요? 예? 임차인? 이제는 같다. 둘이 같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정확하게 날짜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4월 26일 0시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우선변제권 취득해요. 그날로부터. 맞죠? 그날부터 취득해요. 그러면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날 우선변제권 취득했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때는 동순위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선변제권 둘이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배당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배당할 금액이 2억이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 다음에 저당권자도 채권 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얼마씩 받아간다? 1억씩 받아가는 거죠. 2분의 1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분배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요. 저당권과 임차인이 누가 먼저냐의 문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느냐를 잘 짚어보면 돼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다. 그날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날 저당권 들어왔으면 이날로부터 저당권자도 우선변제권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회를 가릴 수가 없다. 서로 저당권자가 나는 오전에 등기했고 야는 오후에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증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동순위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순위 배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임차인은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죠. 그죠? 그럼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해를 좀 더 돋구기 위해서 4월 25일 날 확정일자 찍었어, 임차인이. 그럼 만약에 4월 28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면 4월 29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날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고 29일에 들어오면 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차 받아버리면 그날로부터 우수매 구치를 합니다. 아셨죠?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실무적으로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축 있죠, 신축. 아파트 만약에 신축이잖아요. 여기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입주를 지금 입주단지 우리가 입주정사라고 그러는데 입주단지 한 입주기간을 2달 내지 3달 정도 주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잔금을 칠 거 아닙니까? 잔금을 치는데 자기가 안 들어가 세를 놓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임대인이 잔금을 쳤다 하더라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많이 걸리면 2달도 걸려요, 이거. 그럼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무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저당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관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마디는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여기에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 선신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인 을이 들어온 거예요. 이자의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거예요,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주택을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임차인 을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병에게 나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까 1년 뒤에 이사 갈 거거든. 이렇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우선 변제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 매매가 된 경우 나아가서 그럼 상속이 됐거나 교환이 됐거나 증여가 됐다. 그럼 이런 경우는 모두 저당권에 영향이 없어요. 맞습니까?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원칙을 깨버린 거죠 지금. 그래갖고 원래는 병이 사가지고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원래. 이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이제 법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우선매입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또는 압류부동산 공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이거. 그럼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을 계속 인정해버리면 이게 쉽게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피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저당권 때문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우선변제권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 못했다. 그럼 회수 못한 감을 갖고 다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항 못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때문에 만약에 야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이었는데 만약에 선신이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1억 5,100회 회수를 못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병에게 대항 못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갑한테, 원임대인한테. 맞죠?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무조건 이사 가야 되고 못 받은 금액은 이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경매 넘어갔으니까 회수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요 관계를. 그래서 이제 요거 저당권과의 이 순위, 요거를 갖다가 대항력과 우선매입권 관계를 이해해 두시고 만약에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다. 그럼 이 임차인은 저희가 망고땡이라고 그랬죠? 이게 신축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임차인이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그럼 가장 먼저 와버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이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 다 갖고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든 아무거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는데 나 집주에서 이 주택에 살기 싫거든 이사 갈래 하고 배당요구를 해버렸어요. 근데 배당을 했는데 가장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회수를 못 해버린 거야 다.
그러면 회수 못한 금액 갖고 이번에 낙찰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고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분양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 잡아야 되죠. 그럼 은행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니까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특약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중도금 대출 잡을 때 내가 주민등록을 한번 뺀다. 그래서 임차인이 뺀다 약속해주고 각서 씁니다. 각서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갖고 임차인 안 빼주면 아주 머리 아프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세권에 설정 등기를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손님이 이걸 물어봐요. 전세권에 설정 등기하는 것과 확정일자 찍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줘야 되죠. 제가 또 간단명료 선생 아닙니까? 대답해 줘야 돼요.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둘이.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세권 등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할까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임차인, 그러면 손님이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이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전세권은 그대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경매권이 있어요. 뭐 전세권은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이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맞죠? 경매 들어갈 수 있는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면허권은 결국 경매 들어가려면 소송을 해야지.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게 답입니다.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죠? 물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전세권이에요.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그거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에 전세권 등기했다고요. 아주 까칠한 아가씨여가지고 전세권 등기 어디서 듣고서 어설프게 들어가고 해달라고 아주 뗐었어. 그래갖고 방 한 칸에 전세권 등기 해줬어. 그거 보증금 안 돌려 전세금. 그럼 이거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방 한 칸 경매시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전세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정적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고 확정일자 채권은 확정일자 찍는 것은 결국 경매시키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 때 뭘 물어볼 거냐면 임차권 등기하는 거하고 전세권 등기하는 거하고 확정일자만 받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 딱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임차권 등기하는 것도 있죠? 전세권 등기하는 것도 있고 맞죠?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손님이 전세권 등기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거절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네? 아니 주인분이 전세권 등기 해주겠대 그냥 전세권 등기 해주겠대 그럼 하라고 해야죠? 하라고 해야지 이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얘기가 있어요 뭘 전세권 등기 하냐고 확정일자만 찍지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일에 저당권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기로 고소해야 되죠 일단 그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는 것과 전세권의 결정적 차이는 경매권이다 아셨죠? 배당에 있어서는 확정일자가 더 유리해요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대지가액에서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대지낙찰가에서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이 정도 나중에 이제 더 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대항력 우선매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우리는 실무 가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짜로 자 그럼 이제 우선변조권을 다 봤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이란 말이 나와 있죠 거기 지금 593쪽이에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 및 이 정보제공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 주택 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는 그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다가 임대차의 정보 제공,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인은 누가 살고 있는지, 이거 확정일자 어디 받는지, 보증금 얼마고, 계약기간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그러면 요거 이해관계인은 이거 개인 신용정보죠 지금. 그럼 이해관계인이 명백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명백히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여주지 않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이걸 거절할 수 없어요. 왜 그럼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냐면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이거 확정일자 찍어주면서요. 기록을 다 남겨요.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고 계약기간 얼마인지 이게 전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요거 이해관계인이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로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면요. 등기부에 등기된 자들. 주택그 등기부에 등기가 된 자들. 그럼 주택 등기부에 등기가 된 자들은 대표로 누가 있겠어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대한 압류 들어간 압류권자, 뭐 가압류권자. 이들이 이해관계인. 이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명백하지 않으니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걸 30회 때 임차인으로 바꾸는 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는데 주임법, 상위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구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거기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정보까지는 요청 못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계약기간 얼마인지 여기까지 요청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의 이름이 누구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이름이 누군지 여기까지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직접 지가 살겠다고 임차인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 쫓겨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쫓겨난 임차인. 뭔 말인지 아셨죠? 근데 다른 이해관계는 그거 안 돼요. 인적사항까지는 요청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5쪽에 우선 변제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쭉 설명 드렸고 판례 태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597쪽에 우선 변제권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자, 우선 변제권의 승계인데 이거는 지금 대판이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요. 우선 변제권만 채권자가 승계할 수 있느냐,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만 승계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판이 대법원에서 이거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승계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는 거 인정 못하겠다 그랬어요. 법원이 그렇게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자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금융기관에서 요즘 전세자금 대출 다 해주고 있죠. 그럼 대출을 해주고요. 채권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어요. 양수하게 되면 양수한 금액에 범위해서 우선매입권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금융기관이. 그러면 금융기관이 우선매입권을 직접 이거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된 거고. 근데 임차인이 우선매입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금융기관은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이사를 갔다든가 중록을 뺀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 상실하겠죠. 그 승계한 금융기관은 우선매입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우선매입권을 승계했지만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계획이죠. 그러니까 묵싱싱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증금 회수하겠다고 전세자금 대출 그거 회수하겠다고 금융기관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이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금융기관은 또 이 승계를 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매입권의 승계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는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갑니다. 598조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죠, 이게. 이게 최우선 변제권인데. 근데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꼭 기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출발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요,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오면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럼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임차인은 경매 개시결정에 등기 전,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 경매 들어가면 개시결정 등기 하죠.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도해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도 들어온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입주와 중록을 경매 등기 전까지 유지를 이거 해놔야 되는데,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유지. 이거 유지도 시켜야 되죠. 언제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입주와 중록. 아직 안 하셨나 보네? 원장님 하세요, 얼른. 이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되죠? 이해만 했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입주와 중록을 유지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천매각 기일 전으로 법원이 정한 날로 하는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까지, 그때까지는 입주 중록을 유지시켜야 돼요.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액 보증금이 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거 계약세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은 아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보증금액이 2021년도 5월 11일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요 전에는 서울이 어떻게 됐었어요? 거기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서울이 1억 1000에서 3700까지는 최우선 변제였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5월 11일부터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서울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1억 5천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아예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증금 제한이죠. 이게.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은 전부 다 과밀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인데,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우리 수도권 지역은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눴죠.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또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좋습니다. 또 자연보조 권역이 있어요. 공법 시간에 공부했는 모양이네? 아, 저번에 한 거? 와, 저번에 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 내가 엄청 이뻐해. 근데 올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이 중개사법을 사랑하면은 항상 그냥 단기간 내에 끝내고 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게 과밀억제 권역 그러면 서울은 전체가 과밀이고요. 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지금 경기도 일부 시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일단 원칙이 과밀이죠. 원칙 과밀이고, 경기도 수 중에 대충 과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상가임대차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충 과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 과밀 맞죠?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뭐 이런 데들 다 과밀이에요. 의정부시, 성남시 이런 데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과밀이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4,300까지 최우선 변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 지역들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지역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아니할 말로 요 지역들을 시험을 냈잖아요. 이 지역이 기준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진짜 아니할 말로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과밀은 이제 요거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중에 이제 2,300까지 해주고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세 군데 지역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인천광역시는 과밀업종으로 일단 올라가죠. 원칙이 이렇게 되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들이 있죠. 군 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로 내려가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저 인천은 세 군데로 묶여 있다는 게 인천광역시 웅진군이라든가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거기는 6천만 원 이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있는 주택 원칙 얼마? 1억 3천 이하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왕길동 일대 이쪽이 어디 과밀업 쪽이 아닐 거예요. 이쪽이 제외돼 있어요. 또 그러면 이거 제외돼 있으면 근데 이거 제외돼 있는데 또 토지가락하고 요거 묶여 있다. 아주 웃겨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청라하고 송도에 사시는 분들 있죠. 청라 송도는 어디다? 그냥 광역시 적용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과밀업종에서 빠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건데 우리는 이 숫자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 없죠. 어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서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지금 5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최우수 문제 해주는 금액은 최소한의 보장이에요. 최소한의 보장인데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이 지금 3분의 1이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분의 1 범위까지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대지 낙찰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전세권보다 유리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배당을 할 때는 확정일자부 임차에는요 대지 낙찰가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어요. 대지 낙찰가에서도. 근데 전세권은 안 돼요. 자본은 물건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서울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간다. 그래서 대지 낙찰가 포함하여 2분의 1 범위에서만 최우선 문제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무적인 차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아니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소액임차인일 때라도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문제해 주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였다.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었어요. 1억이었다면 최우선 문제를 5천까지만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 확정일자 찍도록 해야 되죠. 우선 면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이 정도 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해할 게 이겁니다.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0년 4월 11일이었어요. 두 번째 근저당권자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1년도 6월 11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는 2021년도 8월 21일이었어요. 이렇게 이때 들어왔습니다. 이자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 주택이 서울 소재 주택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자, 이 경우에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저당권자 설정일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저당을 잡으면서 그래 생각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얼마?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3,700까지 최우선 문제 주죠 지금.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인 임차인이 내 뒤로 들어온다면 나는 3,700을 양보해야지.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상향 적용됐어요 지금. 1억 5천으로.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에 앞서서는 이 임차인은 최우선임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근데 2번 근저당권자예요. 얘는 2021년도 6월 11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지금 서울 1억 5천이 맞죠? 그럼 이하에 앞서서는 최우선임대를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이제 요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감을 잡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주임법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소액 임대차를 준비할 때는 주택은 대다수 지금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죠, 지금. 오래된 저당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꼭 따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지금 교재 599쪽에 소액 임차인의 저 범위와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죠? 요 카피 갖고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갖고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제일 먼저 버릴 책이 무슨 책? 합격했을 때요. 불합격했을 때가 아니고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에? 뭐라고요? 중개법? 누가 중개법을 알았어요? 중개법은 금태액자에다가 잘 넣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실무 가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떠들러 보는 책이 있죠. 민법책. 민법책 많이 열어보고 세법책도 많이 열어보죠.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 먼지 풀풀 쌓이는 건 개론책이에요. 개론책을 떠들어 볼 일이 없고 중개법은 떠들어 볼 일이 가끔 있는데 이제 뭐 훤히 이제 기억하고 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었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한번 이제 열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책들이니까 이제 뭐 등기법도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등기법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볼 일이 없고. 근데 민법책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세법책. 그러니까 세법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지금 여기 있던데 그걸 이제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제 책상 유리 밑에 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거 교재에 있는 거 카피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실무상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최우선 변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거든요. 600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찾았습니까? 이거는 뭐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해 두는데 지금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예요.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법무부. 그럼 우린 지금 계속 지금 국토부하고 엄청 친했죠. 근데 지금은 법무부가 나왔어요. 이게 왜 법무부라고 그랬냐면 법에는 담당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법에는 담당 장관이 있어요. 담당 장관이. 그럼 이거 주임법 상임법은 담당 장관이 누구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주임법 상임법은 담당 장관이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다 둔다고요? 법무부에. 우리 공인유사법은 담당 장관이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답니다. 법무부에 둔다. 두고요. 위원장 그럼 누가 하느냐?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이 당연적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위원회 수는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 있고 위원회 수는 9명, 15명. 위원회 임기는 2년.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실까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경매 등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602 쪽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경매 등으로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안 돌려줍니다. 이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결국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요,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있어요. 이 규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럼 지금 소액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액사건은요, 원래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거든요. 그래갖고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인데, 요거는 단독 판사의 관할하에 한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바로 끝나요.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요걸 준용하겠다 이거예요. 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다. 그래갖고 보증금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면 단독 판사의 관할에 바로 지급 판결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때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입대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고, 임의 경매를 한다고요? 예? 강제 경매를 한다. 그래서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럼 저당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를 한다. 그럼 이제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경매 신청서를 넣는데 이때 주택인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는다. 이건 쌍무기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경매 시의 반대음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겠어요. 이게. 이거 왜 낯선 척 하세요? 제가 지난 순환도 이거 상세히 내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주택인도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쌍무계약이죠. 대가를 채무로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결련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채무의 결련성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인도를 먼저 해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경매에 들어갈 때 주택인도가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무기에 대한 특별규정 아닙니까? 원래는 주택인도가 됐다는 증명이 있어야지만 개시결정이 떨어져요. 경매 개시결정이.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매 시에 반대음의 이행 또는 이행의 집을 집행개시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거 배당금 수령해놓고 인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 수령 시에는 주택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전세권에 기하 경매 들어갈 때는 주택인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요? 네? 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쌍무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들어간다. 그럼 이때는 주택인도 증명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이 인도했다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개시결정 들어가죠. 이거. 근데 주임법상 요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역시. 자, 그럼 이건 아까 했는데, 주택은 경매가 끝나게 되면 이거 경락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거 아까 했잖아요. 경락으로 소멸해요.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의 등기명령제. 그럼 603쪽인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 끝나야 됩니다.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니 빼갖고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잔뜩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나갈 리가 없죠.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늦어도 3주 정도면 이거 임차권 등기가 촉탁으로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등기한 때로부터요. 다음날이 아니죠. 등기한 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민의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 등기 전에 이미 입주와 증명해갖고 대항력 취득했어요. 확증자 찍어가지고 이거 우선민의권까지 취득해놓은 게 있어요. 이미 취득한 거. 그대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유지가 되죠. 이것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민의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제는 결국은 이거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건이 대항력, 우선민의권, 최우선민의권의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임차인이 입주와 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등기해놓고 이제 이사를 갚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등기 자체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집이 벽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임차인이 빈 자리는,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는 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수인 저당권자에게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다면 우선면일권에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이거 더 부연 설명 필요 없죠?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최우선면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낸 거예요. 임차권의 등기 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낸 겁니다. OX. OX. 그러면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O. 그건 O라고 하시면서. 이건 왜 X가 됩니까? O지?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명심하라고 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네, 이거. 이건 X죠, 그럼? 없다.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없다. 그럼 맞았지, 이거. 나까지 헷갈릴까.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할 때가 됐는데,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임대차를 공부할 때 임대차 등기라는 걸 공부했죠. 저놈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가 하고 눈빛이 딱 그러는데 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임차권 등기 민법상 할 수 있다는 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들어봤죠. 임차에는 반대 특약이 없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공부한 거예요. 안 했기 뭘 안 해 했지.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등기를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라고 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